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많은데 그중에 뭐부터 볼까요? 맞불 인사 한동훈 법무장관. 예,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네, 정말 깜짝 인사를 넘어 파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얘기들은 나왔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으는 건 이제 수사 지휘권에 대한 한 후보자 입장인데요.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폐지한다고 했을 때 사실 민주당이 반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지명자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그대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일단 어제 한 후보자는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 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 예. 장관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예상 밖의 인사인 건 분명해요.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예상을 못했다고 하니까 김준일 대표 어떤 네. 부분들 보세요? 일단 왜 했느냐 뭐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뭐 보완을 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인 거는 맞고요. 근데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4월 내에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이 된다 하면은 그거는 취임 후지 않습니까? 예. 6월? 어떻게 그게 맞불? 이미 검찰에서 수사권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해서 뭐 수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한동훈으로 맡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한동훈한테 고집을 하나 윤석열은 당선인은 그런 겁니다. 지금 한동훈 그 검사의 상황을 보면은 예. 조국 사태 때 조국 수사를 하다가 예. 어쨌든 민주당의 그러니까 뭐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에 의해서 좌천이 되고 예. 그런 다음에 검언 유착 사건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의 어떤 뭐 그런 드라이브에 이제 뭐 이렇게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좌천도 됐지만은 해봤지만 2년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동재 사건의 주심인 이동재는 무죄를 받았고 네. 이동재 기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검사 윤석열이 거쳐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할 때 같이 했었고 무슨 뭐 저 재벌들 수사 다 같이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조국 사건 때부터 그 사태 때부터 좌천되기 시작한 어떤 이런 행적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테면 추미애 추윤 갈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윤석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논리 구조상.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은 결백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중용할 수밖에 없는 그건데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는 잘 예상을 못했던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론가 아니면 정치인이었어요. 박상기, 조국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교수였고 네. 아니면은 정치인이요 추미애. 근데 정치인 임명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무 전문가를 임명을 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하겠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 중앙지검장 안 된다. 뭐 수원지검장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수사를 안 시키고 법무 행정시킬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정치 보복할까봐 걱정된다 하면은 그럼 수사 안 시키고 펜을 쥐어주겠다라는 예. 게 장제원 대변인 얘기더라고요. 법무 행정이 시키겠다.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한테 고민을 안겨줬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한동훈인데도 반대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왔죠. 그거는 아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박범계 장관에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할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검수완박하면서 한국형 FBI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형 FBI는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FBI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요. 아, 독립기관이 아니라 예.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경찰은 행안부에 있지만 사실 네. 행안부에 있는 이유는 이게 자치경찰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치경찰하고 지금 수사경찰하고 분리하는 지금 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뭐 이를테면 FBI를 행안부 아래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법무부 아래 둬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 둘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특검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이 특검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 특검 발의권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고려를 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면 이게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불리할 것이냐는 모릅니다.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야 한동훈을 임명하면은 검수완박 우리 의지를 불태우고 땡큐 이런 식의 여론이 있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야 또 조국 수호 검찰개혁 수렁에 빠지겠다 민주당. 또 얘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유불리인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그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장관직 임명으로 당내 결속력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통과시켰지만 뒤에서는 사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당내에서 오히려 똘똘 뭉칠 거다 이런 약간 안도하는 느낌도 있던데 꼭 안도할 만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모르죠.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개혁에 문재인 정부 내내 한 3, 4년 동안 검찰개혁 얘기만 하다가 선거를 졌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그게 재현이 될 것이냐. 그럼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 됐고 또 하나는 청문회가 다른 분들은 웃을 수도 있겠다. 장관 후보자들은. 모든 관심이 한동훈한테 쏠리니까 이를테면은 뭐 쉽게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옛날에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협치 기조는 깨졌다란 말을 민주당에서 할 정도면 인사청문회 강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줄줄이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협치 기조는 이미 뭐 깨진 거는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요. 자, 조태인 기자. 그리고 어제 한 검사장에 집중되긴 했지만 이제 통일부나 교육부, 외교부 장관 8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는데 맞습니다. 안철수의 인사가 없었어요. 어제도 제로였어요. 네, 어제도 제로였고 그래서 원래 그 사전에 안 위원장에게 인선 면담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당초 저녁에 만찬이 윤 당선인과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동정부 구상이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 그리고 합당 논의도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이 워낙 뭐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만은 안철수 캠프의 최진석 선대위원장은 SNS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철수란 사람은 이 친이 친박이 다수인 곳에서 유일한 송곳 역할을 했는데 그 송곳에 찔릴까봐 쉽게 지금 버리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철수 위원장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공동정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네. 송영길 배제는 아니라지만 민주당 얘기죠. 네, 예. 민주당이 이제 6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사실상 전략공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자리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반발을 일었던 곳이잖아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나가겠다. 전략공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서울시장 신청을 한 게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예비 후보를 포함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원점 재검토. 네, 민주당은 지금 딜레마를 보여주는 건데 그 송영길, 박주민 의원 외에 정봉주, 김진애 의원들도 출마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오세훈 시장에 맞서기에 좀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인물을 찾아야 된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현재 민주당 설명은 전략공천이나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처음에 사실 전략공천이라고 발표했다가 한 3시간 뒤에 전략선거구 지정이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전략공천이라면 누군가 이제 가장 가장 좀 경선 없이 꽂는 것이고 막강한 후보를 예. 내세우는 건데 경선까지 포함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 전 대표나 박 의원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은 안 된다. 경선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은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네요, 진짜 민주당은.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했던 6명 예를 들면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뭐 이제 정봉주 네네. 등등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하나는 또 하나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서울이 당연히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 인물이 쫙 나오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시간을 벌리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서던포스트 RNC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가상 다자대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9.6, 송영길 14.1, 박영선 전 장관 8.7, 박주민 8.6, 김진애 전 의원 6, 정세균 전 총리 5%, 박용진 4.6 뭐 등등이에요. 다 고만고만하다. 그 중에서 근데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낙연 전 대표 등판론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오세훈 시장하고 가상 대결 벌인 조사는 없어요? 오세훈은 이를테면 오세훈 이낙연 가상 대결 벌였어요. 이 조사에서 네. 오세훈 43.9, 이낙연 29. 차이가 14.9% 포인트인데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전 대표는요? 송영길은 오세훈 46, 송영길 29.1로 16.9% 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바람이 불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결집이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카드를 지금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태인 기자. 그러면 거론이 되는 다른 인물은 누군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신사인방해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인물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일으킬 만한 좀 신선한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략 선거구라고 지정했지만 민주당 지금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마켓컬리 그 여성 대표? 네, 지난 대선에서도 그분 이름도? 사실 영입하려 했으면 잘 안 됐었죠. 그분의 입장이 지금 나온 건 없고. 네, 네. 어제 저희가 박용만 전 두산회장을 인터뷰했잖아요. 그분 이름도 계속 오르내렸는데 그분은 전혀 생각 없다. 제발 내 이름 거론 좀 하지 말아라. 그러시던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아마 본인이 말한 대로 이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요 얘기 오늘 뭐 2부에서도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 짧게 가죠. 네, 집단 면역은 불가능. 방역 당국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뭐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생긴 면역력이 지속되지 않고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발언을 두고 사실 하루 전만 해도 이제 손반장이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손영래 반장이.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말을 바꾸게 돼버린 건데요. 이 손영래 반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지금 변이가 계속 출현한 상황에서 사실상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데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이런 비판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만 명으로 7주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내일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인데 뭐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은 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